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외람되지만은 자주 이용하시는 SNS에 저희 채널을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익상 작가의 단편 소설 번뇌의 밤 소개해 드립니다. 이익상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익상 작가는 1895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니혼대학 신문과를 졸업했는데요. 일본 유학 시절에 조선 고학생 동호회의 활동에 참가를 했고 파스큘라 동인 카프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익상 작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기자를 거쳐서 동아일보 화계부장, 매일신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21년 5월 개벽에 예술적 양심을 결여한 우리 문단을 발표하면서 문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회사원의 반항적 심리를 그린 광란,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에 낙향을 해서 흙냄새에 기뻐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린 흙의 그리고 쫓기어가는 이들 등이 있습니다. 그의 생활이나 작품은 주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적 성격을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사회주의자로서 뚜렷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도 살인, 방화 장면이 등장하는 신경향파적인 작품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익상 작가는 이상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려 했던 지식인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번뇌의 밤은 시어머니와 어린 시누이 영희와 함께 사는 숙경의 복잡한 심경을 다룬 단편 소설입니다. 주변에서는 일본에 가 있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에 숙경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혹시 남편도 자기처럼 무식한 여성보다는 공부한 신여성을 더 좋아하지는 않을까 하고 번뇌로 잠들지 못하는 밤이죠. 이익상 작가의 작품은 이미 여러 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 유산, 가난한 홀어머니와 어린 남매의 특별한 가을밤 이야기 남극의 가을밤, 나약한 인간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버릇 이야기를 담은 버릇,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는 초보 아빠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는 안 보겠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익상 작가의 단편 소설 번뇌의 밤 낭독해 드릴게요. 저녁상을 막 치우고 난 숙경의 집 안방에서는 어린 시동생 영희와 숙경, 그리고 안방 주인인 시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환하게 비치는 램프불 아래 윗목으로 들어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숙경은 이처럼 식구가 모여 앉았을 때면 알 수 없는 기쁘고도 슬픈 듯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에 가득하였다. 그녀는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만과 섭섭한 마음도 반드시 있었다. 걱정과 두려움이 그녀의 행복한 이 평화스러운 순간을 항상 위협하였다. 그녀는 만일 자기의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태웠다. 또 만일 자기 남편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어찌어찌 했었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상이 시어머니의 살림에 대한 이야기와 시동생 영희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항상 그녀의 머리에 떠나지 않았었다. 장진문을 격한 윗목방에서는 하녀 복순이가 솜을 데우려고 솜뭉치를 손에 든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이것을 바라본 영희는 무슨 재미난 일을 발견한 듯이 어머니, 저것 좀 보세요 하면서 소리를 내며 웃었다.
숙경과 시어머니도 따라 웃었다. 이럴 즈음에 저녁 잡수셨소? 하면서 미닫이를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이웃집 노파였다. 이 노파는 아들도 딸도 없는 고독한 신세였다. 그러나 몸은 젊은이보다도 튼튼해서 추석이나 설 때가 되면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비단장수를 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림을 하였다. 몇십 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인근 지방에서 상당한 생활을 하는 집치고는 이 할멈을 모르는 집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을 단련해온 할멈의 교제수단은 어떤 집에를 가든지 의대를 받았었다. 숙경은 친가에서도 그를 알았고 이 시집에 와서도 축일, 즉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노파는 오늘 저녁에도 너스레를 떨면서 세 분이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한테도 좀 해주세요. 하며 들어와서는 윗목에 앉았다. 숙경이와 시어머니는 자리를 아랫목으로 권한 뒤에 무슨 재밌는 이야기가 있소? 하고 물었다. 그 노파는 참 대개 큰아드님처럼 점잖하고 얌전하신 이는 없어요. 이렇게 주인의 환심을 산 뒤에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는 대개 이러하였다. 그 노파가 자주 다니는 인근 읍의 어떤 집에서 그 집 둘째 아들을 15살 때 장가를 들였는데 신부는 신랑보다 2살 손위가 되었다 한다. 그런데 혼인한 지 1년 뒤에 그 집 신랑 되는 둘째 아들은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갔고 일본에 들어간 지 3년까지는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나왔었다. 그때는 내외간에 그렇게 정답지도 아니했지만 그다지 불화해 보이지도 아니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가 무식한 것을 민망히 여기는 빛을 가끔씩 감추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냉랭한 기운은 해가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더해졌고 필경에는 그가 동경에서 어떤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서로 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소문이 그의 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학생은 방학 때 일본 각주로 여행을 다니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면서 고향집에 오지 않았고 집에서는 학비만 보내었다고 한다. 그럭저럭 7, 8년이 지난 뒤에 그 학생은 졸업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집에는 며칠 있지도 않고 경성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다 하고 자기 부모가 만류하는 것도 듣지를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집에 있을 동안에도 그의 처와는 말 한마디는커녕 아내가 앞에 어른 되기만 하여도 이마를 찌푸리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 아내 되는 여인은 그 뒤에 음식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서울에 올라간 그녀의 남편은 서울에서 살림하게 되었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더니 돈을 보내준 지 며칠 안 돼서 아내는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었다. 그 편지에는 부부 사이에는 제일 무엇보다도 애정이 있어야 할 것. 그런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사랑이 없으니 피차에 연을 끊는 일이 두 사람에게 피차 행복이 될 것과 당초에 결혼한 것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작정한 것이지 우리 두 사람 모두 우리 결혼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은 누구보다도 부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이지 부모나 형제 간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오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용감하게 각자 행복의 길을 찾는 것이 인륜의 떳떳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길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 편지를 받은 아내는 기절하였고
그 뒤에는 방문을 닫고 절식해서 자처하려 하였다. 그 가족들이 지성껏 위로해서 그녀는 겨우 친정에 가서 날마다 눈물로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반면 그 남편은 일본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식을 한 뒤에 음악회니 극장이니 하고 함께 팔을 곁고 다녔는데, 그 본처되는 여인은 결국 친정에서도 시집살이 못한 년이라고 구박을 받아서 지금은 어떤 절에 가서 중이 되었다는 것이다. 노파는 여기까지 말을 한 뒤에 한숨을 휙 내쉬며, 생각해 보세요. 꽃같이 젊은 나이에 그 모양을 당하고 비구니가 되려고 갈 때에, 그리고 감태 같은 머리채에 가위가 들어갈 때에 그 생각이 오죽이나 하면서 치맛자락을 들어서 눈물을 씻었다. 숙경의 시어머니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다. 영희는 이런 얘기에는 자기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참 하고 세 사람은 동정에 잠긴 얼굴을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 숙경은 그 노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남을 동정하고 슬퍼하기보다도 어떤 공포와 불안의 생각이 가슴을 찔렀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몸이 으쓱 떨렸었다. 이 노파가 나의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은 아닌가 하였던 것이다. 그 노파는 어느 남편이나 일본에만 가면 그 아내는 소박을 맞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숙경의 남편은 진실하고 인정스럽다고 칭찬하였다. 숙경의 시어머니는 숙경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수심과 불안과 공포에 쌓인 숙경의 얼굴에 자애가 담긴 눈으로 위로를 주면서, 사람마다 그러하겠냐? 가속이 저하기에 있고 금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지. 이렇게 숙경이 너는 걱정 말라는 듯이 말하였었다. 밤이 깊은 뒤에 노파는 돌아가고 숙경도 평일보다 일찍 그녀의 방으로 왔다. 숙경은 자기 방에 돌아왔다. 방 안에는 쓸쓸한 기운이 가득하였다. 침구를 펴고 그 위에 피곤한 몸을 힘없이 던졌다. 침구의 찬 기운이 몸에 선득선득 스며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몸을 조금씩 떨었다. 절로 떨렸었다. 그녀는 머리에 가느다란 통증을 느꼈고 사지를 움직일 힘이 없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노파가 한 마리 남아 있었다. 따라서 자기의 남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를 염려하였다. 요즘 편지가 자주 오지 않는 것이 혹 무슨 까닭이 있나? 아까 노파가 말한 것처럼 그런 연고는 없는 걸까? 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내가 나의 마음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참으로 그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천지의 자연스러운 힘이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건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다시 몸이 떨렸다. 나의 남편처럼 남에게 칭찬받는 이가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이런 의심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꾸짖었지만, 이것은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처럼 곧 없어졌었다. 그녀는 힘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정을 바른 종이에 그린 붉은 목단화 숭어리와 간넝쿨 사이에 자기의 남편과 어떤 머리를 이상하게 틀어 쪽진 여자가 무엇이라고 속살거리면서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숙경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할 때에는 그것이 사라지고 붉은 목단화 송이만이 희미하게 보였었다.
그녀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역시 불안하였다. 다시 몸을 돌렸다. 머리는 휑휑 내돌리었다. 내돌리는 머리를 들어 천정을 쳐다보았다. 보기 싫게 검붉은 목단화 송이 그림이 흩어져 있을 따름이었었다. 창 위에 숙경의 남편이 동경에서 여러 학우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걸렸었다. 숙경의 시선이 거기 머무를 때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숙경의 시선이 등불을 돋우고 그 사진을 쳐다볼 때 그때까지는 조금씩 느꼈던 질투의 마음이 전신의 불꽃처럼 일어났다. 아까 노파가 말하던 여자들도 이런 여자 가운데서 나온 것이겠지? 여자가 남자랑 사진을 찍어? 사진을 놓으면서 그의 남편이 이 사진을 보낼 때 쓴 편지의 말을 그녀는 생각했다. 신여성들은 남자와 다름없이 모든 일을 하며 교제한다고 썼는데 그게 꼭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았었다. 이 여자들 중에 그의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랴? 알 수 없다. 정말 알 수 없다. 아, 진짜로 있으면. 그녀는 사진을 내던지고 아랫목에 다시 그 쓸쓸한 잠자리로 들어갔다. 노파가 한 말이 의연히 귀에 들려온다. 서로 애정이 없으니까 부모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애정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남자들이 요구하는 애정이 어떤 것인지는 물론 알 수 없고 자기가 지금 자기 남편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애정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더 극진히 생각을 해야 애정이 샘물 솟듯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노파가 말하던 그 불쌍한 여자의 이야기 중에 부모들끼리 자기들 의사대로 이 말은 숙경의 형편과 딱 들어맞는다. 나도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숙경은 가슴에서 무엇이 내려앉고 몹시 두근거리며 숨이 가빴었다. 그녀의 생각이 필경 극단에까지 이르렀다. 그녀는 노파가 말한 그 불쌍한 여자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자신은 어찌할까? 자기도 그렇게 무정한 버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 숙경은 속으로 힘있게 부르짖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밤에 가만히 나가서 우물에나 바다에 몸을 던지면 그만이다. 그러면 쥐들은 시원하다 하겠지. 친정 부모, 시어머니, 영희는 그녀의 시체를 붙들고 슬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숙경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친정 부모들은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는 것은 모두 자기들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겠지. 여자라고 교육을 시키지 않은 까닭이라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하겠지. 이런 공상에 잠긴 숙경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무서운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친정으로 또 중이 되어서 역시 죽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숙경의 머리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산란하고 아팠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억제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렇게 억제하려는 마음이 거짓말 같았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생각이란 생각이 모두 숙경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태우게 하는 것이 아니면 공포, 불안, 비애뿐이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피로가 전신에 퍼져서 눈 감고 생각하던 그 모양 그대로 잠이 들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감각만 무뎌졌을 뿐이요. 몽몽한 운무 가운데 방황하는 것처럼
모든 불안한 의식이 막연히 활동했다. 숙경은 창살 사이로 새드는 희미한 빛에 연기에 그을리고 더러워진 실내를 개게 풀린 눈으로 돌아보았다. 그녀는 머릿속에 무수한 연철의 탄편을 담고 잡아 흔드는 것 같은 무거움과 아픔을 느꼈다. 힘없는 두 팔을 들어 좌우 이마를 눌러보았지만 역시 무겁고 아플 따름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손으로 누른 채로 간밤에 생각하던 것을 계속하였다. 아침 해는 벌써 앞산을 넘고 처마 안으로 길게 들어와서 창살 두어 개의 그림자는 밝게 비추는 종이 위에 검게 인쳐 있고 온 방 안은 환하게 밝았다. 학교 시간 늦겠다. 하녀를 단속하는 시어머니 소리에 숙경은 무거운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어머님께서 노하셨다 하는 의심과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 흐트러진 머리를 홉드리고 침구를 치운 뒤에 솜처럼 풀린 피곤한 몸을 움직여 마루로 나왔다. 그녀가 마루에 나설 즈음에 대문으로 뛰어들어오면서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영희를 보았다. 항상 활발하고 인정있고 부지런하고 자기의 남편을 축소시킨 것처럼 꼭 닮은 무사기, 즉 조금도 간산기가 없는 어린 시동생을 보면 언제나 귀여운 생각이 들었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천진이 듣는 듯한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우려에서 벗어난 것처럼 빙그레 웃는 얼굴로 보았다. 영희는 고개를 한편으로 갸웃하게 기울이고 쳐다보면서 아주머니도 늦잠 잤네? 하며 방글에 웃으며 그 곁으로 와서 다시 아주머니 어디 불편해요? 이상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숙경은 이렇게 인사하는 시동생에게 무량한 감사를 느꼈다. 그녀의 하룻밤의 번뇌가 어린 시동생에게도 발견된 것을 생각할 때 얼굴이 문득 붉어졌다. 영희는 아침 재촉을 두어 번 하더니 다시 대문을 향해 나가면서 높고 가는 울리는 소리로 바람서리 거친 담그늘에 핀 국화야 너의 향기 흩어지고 너의 잎사귀 시들 날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 창가를 부르며 나갔다. 숙경은 영희의 그림자가 대문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곳을 바라보았다. 숙경의 세계는 다시 적막하였다. 영희가 부른 창가의 구절구절이 숙경을 더욱 슬프게 하였다. 무슨 암시나 받은 듯이 슬픔과 불안이 겨우 진정돼가는 머리를 다시 산란하게 하였다. 은쟁반 같은 아침 해가 앞산 두어 길 위에 올라와 윤습한 천지에 명랑한 빛을 폭포처럼 떨어뜨리고 있었다. 정하게 쓸어놓은 앞들에 동편담에 포플러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다. 아침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이 힘있게 내려쏘는 아침 광선을 받아서 그 찬이슬에 젖은 부분만 반짝반짝 빛이 나며 바스락바스락 날아다녔다. 숙경은 부엌으로 내려갔다. 영희도 시간 안에 학교에 가고 다른 식구들도 아침을 마친 뒤라 집안이 고요해졌다. 숙경은 따뜻한 가을 광선이 내려쪼이는 남마루에 바느질 그릇과 옷감을 들고 나가서 앉았다. 반을 들 힘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 혼자서만 남모르게 괴롭다는 생각에 더욱더 괴로워하였다. 맑고 푸른 하늘에서 아무 거침없이 내려오는 가을볕에 전신이 따뜻해지다가도 뒤 숲을 거쳐 낙엽을 날리며 불어오는 바람결에
다시 싸늘해지고 말았다. 앞들에 새 쫓는 날카로운 소리가 가을 늦은 아침의 고요한 공기를 무수히 흔들어 그 침묵을 깨뜨렸다. 숙경은 바늘을 들고 기력 없는 눈으로 앞산을 바라보다가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바늘을 놓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이야기책을 두 쪽으로 접어서 한편 손에 들고 아랫목에 누웠다가 한 손으로 쓰고 있던 뿔테 돋보기 안경을 이마로 올리면서 예, 일본에서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탈이나 없는지 갑갑하구나. 편지나 좀 해보려무나. 걱정스러운 듯이 말하였다. 숙경은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연상을 내려놓았다. 언문간독에서 몇 번이나 보고 외우다시피 한 예투의 말로 대여섯 줄 적다 보니 다시 뭐라고 할 말도 별로 없었다. 그 서투른 글씨와 비뚤비뚤한 글줄은 그녀가 보기에도 불쾌하였다. 도무지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전일보다도 더욱 고민하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쓰던 편지를 몇 번씩이나 두 손바닥으로 뭉쳐서 버리고는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네다섯 차례나 정서한 뒤에 겨우 국문 편지 한 장을 써놓았지만 봉투는 시동생 영희의 어린 손을 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희를 기다렸다. 숙경은 남편이 자기의 무식함을 조소할 때마다 아무리 여자라도 편지도 쓰고 신문도 읽을 줄 알아야지 다른 여자들은 국사를 하느니 사회를 위하는 이때에 저런 위인은 무엇을 하노 하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기억은 한편 구석에 있다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어났다. 이와 같은 기억이 떠오를 때는 무식한 자신보다도 무식하게 만들어 놓은 친정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숙경은 자기가 정력을 다하여 쓴 이 편지가 자기 마음에 만에 하나라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면서 자신이 무식한 것이 남편에 대해서 죄라도 짓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 편지가 남편에게 어떤 불쾌한 생각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다는 염려가 다만 두어 마디 안부 인사로 끝을 맺게 한 것이다. 숙경은 다시 가느다란 두통을 느꼈고 몸이 으슬으슬하였다. 그 편지를 붙이고 나서 그 뒤에 숙경은 매일매일 괴로운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에 숙경의 편지가 남편에게 도착하기 전에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다. 전에 없던 위로도 해주고 집에서 공부도 하라는 정다운 글이었다. 숙경은 적이 꽤 안심하였으나 때때로 불안과 비애가 그녀의 가슴을 침노하였다. 이익상 작가의 단편소설 번뇌의 밤 낭독해드렸습니다. 이익상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요, 저희 채널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